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서양 고대사의 꽃, 서양 고대사의 피날레 로마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 굉장히 이제 서양 고대사에서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서양사를 공부할 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로마 같은 경우는 좀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좀 더 흥미를 가지고 파고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뭐 로마인 이야기를 읽었건 뭐 다른 걸 읽었건. 근데 항상 세계사를 공부할 때 경계할 부분은 교과 교육 과정 내에서 강조하는 얕고 넓게 로마의 전체적인 틀을 이 교과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깊이로 얕고 넓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뭐 한니발과 스피키오의 카로트 포이니 전투가 너무 좋아, 난 거기만 팔 거야,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설령 좋아하는 부분, 좋아하는 인물이 있더라도 지금은 여러분이 이 사회탐구 과목으로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세계사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잡아주는 틀, 이런 전체적인 틀 안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균등하게 구조적으로 균형 있게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방대한 로마의 역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가 어떠한 내용들을 어떻게 또 공부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한번 잡고 그 다음에 개별적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로마의 발전 단계는 선생님 여기 이렇게 연표로 구조적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큰 틀에서 구분한다면 로마는 그 시작은 왕정이었어요. 그러다가 로마는 곧 왕이 없는 공화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공화정을 우리가 공화정 초기와 공화정 말기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가 왕정에서 공화정을 넘어가는데 그 공화정은 또 공화정 초기와 말기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공화정은 무너지고 로마는 황제가 지배하는 제정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 제정 역시도 제정 초기와 제정 말기 이렇게 시기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별로 그런 역사적인 변화의 내용과 특징을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로마를 우리가 공부할 때는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한다? 로마라는 큰 역사를, 그 시작은 왕정이었지만 이거 왕정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 로마가 뭐로 넘어간다? 공화정으로 넘어간다. 근데 이 로마 공화정을 뭐랑 뭐로 구분해야 한다? 초기와 말기로 구분을 해야 한다. 그리고 결국 공화정이 무너지고 로마는 황제가 지배하는 제정으로 넘어간다. 이 제정 역시도 초기와 말기 이렇게 시기를 구분을 하고 어떻게 해서 로마가 공화정이 되었는가, 공화정 초기와 말기에 나타나는 역사적인 변화 특징은 무엇인가, 또 이 공화정이 제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징, 그리고 그 제정의 초기와 말기에 나타나는 역사적인 변화의 특징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틀, 공화정 초기 말기, 제정 초기 말기,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잡아놓고 이 틀에 맞추어서 역사적인 변화 내용과 특징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로마는 그 아테네와 마찬가지로 첫 시작은 왕정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참고로 이 로마라는 이 단어는 그 오늘날의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 있죠. 그 로마, 도시 로마를 지칭하는 거기도 하고 로마라는 나라 전체를 지칭하는 거기도 해요. 도시의 명칭이자 로마라는 나라 전체를 지칭하는 명칭인데, 왜냐면 이 로마가 그 도시 로마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덩치가 커지고 막 이탈리아 반도를 지배하고 지중해를 지배하는 대제국이 되어서도 그냥 로마라는 이름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도시인 동시에 나라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로마는 기원전 8세기경에 왕정으로 도시국가, 조그만한 그 도시 로마에서 시작하는 도시국가 로마로 건설이 됩니다. 도시국가, 이제 로마가 기원전 8세기에 건설이 되고 뭐로 시작한다? 왕정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 그러다가 이제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수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가는데 그 공화정은 처음에는 누가 중심이 된? 평민들이 아니라 귀족들이 중심이 된 귀족 중심의 공화정이었다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누가 왕을 몰아낸 거야? 평민들이 아니야.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수립한 겁니다.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수립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기원전 6세기 말 정도고요. 이 귀족 중심의 공화정을 이끌어가는 정치 기구가 뭐냐면 바로 원로원, 원로원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최고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집정관, 집정관은 2명이 있습니다. 최고 행정관이고요. 그리고 이 귀족 중심의 공화정일 때도 민회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 민회는 평민들이 중심이 된 기구 아닌가요? 근데 이때만 해도 민회는 누구 중심? 귀족 중심의 민회였습니다. 그래서 2명의 집정관, 원로원, 민회로 이루어진 귀족 중심의 정치 체제, 그게 로마 초기의 귀족 중심의 공화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귀족 중심의 공화정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평민 중심의 공화정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이 귀족 중심의 공화정이 평민 중심의 공화정으로 바뀌고 평민들의 참여가 늘어나게 되느냐? 그 기본적인 틀은 아테네랑 똑같아요. 아테네도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이 귀족 중심의 나라에서 평민들이 중심이 된 민주주의로 바뀌었죠? 그쵸. 전술과 전법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전쟁의 변화 똑같아요. 전술, 전법의 변화. 원래 이제 소수 귀족 중심의 전차병으로 전쟁이 이루어지다가 점점점 인구도 늘고 사회가 복잡해지고 전쟁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뭐의 중요성이, 그쵸, 무장한 중장보병의 중요성이 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중장보병으로 무장할 수 있는 부유한 평민들이 중장보병으로서 군대에 복무하게 되고, 당연히 군대에 복무했으니까 뭘 요구하죠? 참정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역시도 중장보병이 등장을 하면서 팔랑크스와 방진이 전쟁의 중요한 요소로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를 중장보병으로 무장할 수 있는 부유한 평민들이 이제 군대의 주력을 담당하면서 뭘 요구하는 거죠? 정치적 권리, 참정권을 귀족들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평민들의 요구,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달라, 이런 평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과정, 그러니까 평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평민들이 참정권을 얻어가는 과정이 공화정 초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화정 초기, 공화정이 이제 누구의 참여로? 평민들의 참여로 발전하게 된다. 그 말은 뭐죠? 네, 이제 귀족 중심의 공화정에서 뭐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로마가? 아이고, 글씨가 왜 이러죠? 선생님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손이 좀 떨려가지고 그래요. 귀족 중심의 공화정에서 평민들의 참정권 요구로 평민들의 정치적 참여가 늘어나면서 로마가 뭐로 바뀐다? 귀족 중심의 공화정에서 평민 중심의 공화정으로 바뀌게 된다. 이게 공화정 초기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화정 초기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평민들의 정치적 참여가 늘어나느냐, 평민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참정권을 획득하느냐, 그래서 로마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귀족 중심의 공화정에서 평민 중심의 공화정으로 발전해 나가느냐, 바로 평민권의 성장 과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로마의 정치적인 발전이죠. 그리고 이 공화정 초기 평민권이 성장하면서 로마가 평민 중심의 공화정으로 발전을 하면서 정치적인 발전을 하면서 동시에 나타난 변화는 뭐냐면 로마가 영토도 굉장히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원래 그 조그마한 도시 로마라는 도시 하나에서 시작을 한 이 로마는 점차점차 평민들의 정치 참여가 늘어나면서 평민 중심의 공화정이 되면서 이 평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싸웁니다. 사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남이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나라잖아. 내가 노력하는 만큼 정치적인 참여가 점점점 늘어나고 참정권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들은, 평민들은 더욱더 본인들의 정치적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로마를 위해 싸우고, 그 결과 이 도시 로마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서 결국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지배하는 나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화정 초기에는 이런 정치적인 성장과 함께 영토 확장이 동시에 이루어진 시기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게 되었다. 공화정 초기의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요? 뭐와 뭐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정치 발전과 영토 확장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정치 발전은 뭐라 그랬죠? 네, 뭐의 성장? 평민권의 성장. 스스로를 중장보병으로 무장할 수 있는 부유한 평민들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귀족들에게 정치에 참여할 권리, 참정권을 요구하고, 그런 참정권 투쟁의 결과 평민들의 정치적 참여가 늘면서 평민권이 성장하면서 귀족 중심의 공화정이 평민 중심의 공화정으로 바뀌게 된다. 정치적인 발전, 평민권의 성장. 그리고 이러한 평민권의 성장과 함께 동시에 뭐가 이루어진다? 영토 확장. 그 영토 확장은 뭐예요?
네,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로마가. 이러한 정치적인 발전, 평민권의 성장, 평민 중심의 공화정으로의 발전과 영토 확장, 이탈리아 반도의 통일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공화정 초기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잡아둘 포인트는 바로 이 평민권의 성장이에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평민들의 정치적인 권리, 참정권이 늘어나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이 저번에 배웠던 아테네에서는 인물 중심으로 공부했던 거예요. 솔페, 클페, 솔론, 페이시스트라토스,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아테네는 인물 중심으로 봤다면 로마는 제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 평민권의 성장 과정, 귀족 중심의 공화정이 평민 중심의 공화정으로 바뀌는 평민들의 정치적 참여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 평민들의 정치적인 참정권, 평민권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성산 사건입니다. 성산 사건. 이 성산이 뭐냐면 홀리 마운틴, 진짜 말 그대로 성스러운 산이라는 거예요. 아니, 로마에서 굉장히 성스럽게 여기는 성지가 있었는데 평민들이 이제 이 중장보병으로 무장을 하고 전쟁에 참여하면서 귀족들에게 참정권을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귀족들이 거부한 거야. 야, 어디 평민들이 새끼들아 맘먹으려 들어? 니들은 6천만 원짜리 중장보병이지만 난 30억짜리 전차병이야! 이러면서 이제 평민들의 참정권 요구를 귀족들이 무시하니까 평민들, 이 중장보병으로 무장하는 평민들이 파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나라 위해 싸우지 않겠다. 니들이 한번 해봐라. 니들끼리 나라 운영해봐라. 이러고 평민들이 다 짐을 싸들고 성산으로 철수해버린 거예요. 니들이 알아서 나라 해먹어. 파업을 한 거죠. 그래서 귀족들이 어이쿠야 이래가지고 뒤늦게 이거 부랴부랴 평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평민들에게 정치적 참여를 보장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산 사건, 로마 평민들의 파업 결과 평민들이 얻어낸 첫 번째 권리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호민관과 평민회의 설치예요. 이 중에 중요한 건 호민관이라는 관직입니다. 로마를 상징하는 시그니처 같은 관직이에요. 자, 이 호민관은 로마에 있는 평민회, 이때 이제 제대로 된 평민회가 만들어지거든요. 기존의 그 귀족 중심의 민회랑은 구분되는 평민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평민회라는 평민들의 의결 기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평민회의 의장으로 평민들의 대표가 바로 누구냐? 그게 바로 호민관이에요. 호, 보호할 호, 민, 평민. 평민을 보호하는 관직이다. 그래서 호민관이에요. 그럼 호민관은 어떠한 권리를 가지냐? 뭔가 평민들을 보호할 거면 그만한 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평민을 보호하는 관리인데 명색이 호민관이라면 원로원과 집정관으로부터 평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만한 무기가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호민관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 바로 거부권입니다. 다른 말로는 간섭권이라고도 하는데 원로원이나 집정관이 어쨌든 나라를 이끌어가는 귀족들이니까 결정을 내려요. 근데 이제 호민관 입장에서 이러한 원로원과 집정관의 결정은 우리 평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우리 평민들의 이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 호민관이 이 원로원과 집정관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 통과가 안 돼요. 고쳐야 돼. 엄청난 권한이죠. 그죠? 원로원과 집정관의 결정에 거부권을 가질 수 있는 호민관이 설치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비록 호민관이 설치되고 호민관이 거부권을 가졌지만 여전히 로마에서는 귀족들이 평민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평민들이 아예 이거를 법으로, 우리가 글자로 된 법으로 박아놔야겠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평민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거를 아예 법률적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금지시켜야겠다 해서 나온 게 12표법이에요. 12개의 법입니다. 우리 고조선에 8조법이 있었죠. 그럼 로마 최초의 성문법이에요. 그러니까 글로 만들어진 법이라는 거예요. 로마 최초의 성문법. 그래서 그 이전에 존재하던 관습법을 글로써 정리한 겁니다. 성문법으로 바꾼 거예요. 귀족들의 자의적인 법 해석을 건재하고 평민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로마 최초의 성문법인 12표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리키니우스법이에요. 이 리키니우스법은 더 평민들의 권리가 확대가 돼서 로마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관직이 뭐라겠죠? 집정관, 아르칸, 집정관이라겠죠? 이 집정관은 원래 다 귀족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집정관 2명이죠. 왜 2명이냐면은 1명이면 독재잖아. 그러니까 2명이 있어가지고 서로 상호 견제를 하라고 집정관을 귀족 중에 2명을 뽑았는데 그 로마를 이끌어가는 최고 행정관인 집정관을 2명 중에 1명은 반드시 어디에서? 평민에서 선출해야 한다. 집정관 2명 중에 1명은
평민에서 선출해야 한다라고 법으로 딱 박아놓은 거예요. 이제 호민관에 이어서 거부권을 가진 호민관에 이어서 12표법 성문법에 이어서 로마 최고 행정관이 집정관 중에 한 명도 평민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평민권의 성장의 결정판 마무리가 바로 뭐냐면 호르텐시우스법입니다. 호르텐시우스법. 호르텐시우스법은 평민회 있죠. 평민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평민들의 그 일가단체 평민회의 결의가 법적인 효력을 지닌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 예전에는 평민회가 무언가 건의를 해도 그게 원로원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법이 되는 건데 이제는 평민회가 결정을 내리면 원로원의 승인이 없어도 법적인 효력을 지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평민회가 뭘 가진다는 거죠? 네, 입법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평민회가 입법권을 가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평민회의 결의가 법적인 효력을 지님으로써 입법권을 가지게 되니까 이젠 평민들이 법률상, 형식상 귀족과 동등한 권리를 획득한 거예요. 즉 이렇게 되니까 네, 신분투쟁은 이제 종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상 귀족의 권리와 평민의 권리가 동등해진 거예요. 평민과 이제 귀족의 권리가 법률상 동등해진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공화정 초기 귀족 중심의 공화정이 평민 중심의 공화정으로 변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평민권이 성장하는, 평민들의 참정권이 늘어나는 과정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로마는 왕정으로 시작을 했지만 곧이어서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수립을 했다. 초기 공화정은 누구 중심이었다? 귀족 중심이었다. 귀족 중심의 민의 두 명의 집정관 원로원으로 이루어진 귀족 중심의 공화정이었다. 그러다가 뭐의 변화로? 전술과 전법의 변화로 중장보병이 중요해지면서 스스로를 중장보병으로 무장할 수 있는 부유한 평민들이 정장보병으로 전쟁에 참여하면서 귀족들에게 뭘 요구했다? 참정권을 요구했다. 그래서 로마 공화정 초기에 평민들의 정치적 참여가 점점점 늘어났다. 뭐가 성장하고 있다? 평민권이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귀족 중심의 공화정이 뭐로 바뀐다? 평민 중심의 공화정으로 바뀌는 정치적 발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 평민권이 성장하는 과정이 이겁니다. 성산사건, 호민관, 평민의 설치, 12표법, 리키니우스법, 호르텐시우스법. 이 과정, 이 순서 있죠? 이 순서도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 각각의 내용도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호민관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12포법이 로마 최초의 성문법이라는 거, 특히 리키니우스법이랑 호르텐시우스법 헷갈리지 마세요. 리키니우스법은 집정관 2명 중에 1명을 평민으로, 호르텐시우스법은 평민회가 입법권을 가진다 라는 거, 평민과 귀족이 법률상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거. 이렇게 평민권이 성장을 하면서 평민들이 귀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니까 평민들이 주인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평민들은 나라를 위해 열심히 싸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발전, 평민권의 성장과 함께 영토 확장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로마는 도시 로마를 벗어나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통일하는 강력한 나라로 발전하게 되는 게 공화정 초기예요. 평민권의 성장 과정 꼭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리키니우스법이랑 호르텐시우스법이 시험에 나오면 실제로 리키니우스법이랑 호르텐시우스법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있어요. 뭐 부채를 탕감한다, 토지 소유를 제한한다, 엄청 많은데 그런 거는 여러분이 대학 가서 배우시는 거고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딱 이 리키니우스법, 집정관 2명 중에 1명은 평민, 호르텐시우스법, 평민의 거리가 법적 효력, 입법권을 가진다.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걸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아마 이게 시험이 어렵게 나올 때 자료에 여러분을 현혹할 만한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한 막 이상한 내용들이 막 나와요. 뭐 부채를 탕감하네 뭐네 막 나올 텐데 꼭 시험에 나올 때는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게 교육과정에서 공부한 이러한 내용들이 있죠. 리키니우스법이라 그러면 집정관 1명은 평민에 선출한다. 호르텐시우스법은 평민회가 입법권을 가진다. 이 내용이 반드시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이 나온다고 현혹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발전하던 로마. 근데 왜 로마가 공화정의 위기를 맞이하느냐? 이렇게 잘 나가는 로마가 그건 바로 포에니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공화정이 초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는 공화정이 위기를 맞이하는 계기가 된 게 바로 그 유명한 포에니 전쟁입니다. 포에니 전쟁은 누가 싸운 거냐면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이탈리아 반도의 주인 로마와 카르타고가 싸운 거예요. 카르타고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네, 카르타고는 바로 누구의 식민 도시였죠? 네, 페니키아의 식민 도시였어요. 페니키아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죠? 그쵸. 지중해와 흑해를 중심으로 해상무역을 했던 해상무역의 민족이었죠. 얘네들이 이제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표온 문자를 만들고 이 표온 문자가 그리스에 전파돼서 뭐의 기원? 알파벳의 기원이 되잖아. 이러한 카르타고와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와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가 왜 싸운 겁니까? 네, 지중해의 패권,
누가 이제 이 지중해의 주인이 될 것이냐, 이 지중해의 패권을 놓고서 카르타고랑 로마가 싸운 거예요. 이 전쟁에 대한 지도는 여기 자 뒤에 보시면은 여기 탐구 자료에 선생님이 이 포에니 전쟁에 대한 지도를 넣어놨습니다. 카르타고와 로마가 이 지중해의 패권을 두고서 총 3번 격돌을 한 거예요. 이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건 2차 포에니 전쟁입니다. 이때 이제 카르타고의 영웅 애꾸눈 한니발, 로마를 멸망시키겠다고 신들 앞에 맹세했던, 로마를 굉장히 증오했던 카르타고의 전설적인 명장 한니발. 그 한니발이 코끼리 부대를 포함한 4만 명의 정예 병력을 거느리고 로마로 쳐들어옵니다. 이때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었죠. 그래서 이제 설마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로마를 쳐들어올 거라는 걸 예상도 못한 로마군은 이런 한니발의 신출귀몰한 전략에 연전연패를 하고 한니발이 결국 로마를 정말 멸망 직전까지 몰아붙여요. 이 멸망 직전까지 몰린 로마를 구원한 게 바로 누구냐면은 한니발의 라이벌 스키피오입니다. 이 둘이 붙었던 2차 포에니 전투가 되게 대표적인 건데 뭐 이런 얘기하면 끝도 없으니까 일단 한니발, 스키피오 이런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자료에 나오면 알아두셔야 돼요. 어쨌건 우여곡절 끝에 로마는 총 3번에 걸친 카르타고와의 전쟁을 완벽한 승리로 끝냈고요. 결국 로마는 카르타고를 무찌르고 서지중해의 패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마케도니아랑 그리스마저 정복을 하고 지중해를 대부분 지배하면서 지중해 전체를 장악하는 거대한 나라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승자의 저주? 실제 역사에 있는 얘기예요. 승자의 저주. 그러니까 무언가 전쟁에 이기는 게 꼭 그 나라의 영광과 발전만을 가져다 주진 않는다. 때로는 승자는 저주에 빠져서 오히려 위기를 맞이하기도 한다라는 건데 이게 딱 포니 전쟁에 딱 적용되는 말이에요. 포니 전쟁에서 로마가 카르타고를 꺾고서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을 했지만 이게 로마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포니 전쟁에 승리하면서 로마 공화정은 본격적인 위기를 맞이해요. 왜? 전쟁에 승리하면서 이제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서 가지고 지중해를 지배하는 나라가 된 거잖아. 그지? 그러면서 이탈리아 반도 넘어 뭐가 생긴 거예요? 식민지가 생긴 거예요. 이탈리아 반도 넘어 원래 기존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이 이탈리아 반도 그 외에 추가적으로 획득한 땅은 다 속주, 식민지였거든요. 근데 왜 식민지가 생기면 좋은 거 아닌가요? 자, 식민지에서 그 뭐가 들어옵니까? 값싼 곡물과 노예가 엄청나게 들어와요. 속주에서.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 공화정이 누구의 성장으로 강해진 거죠? 그쵸? 평민들의 성장으로 강해진 거잖아. 이 평민들이 어떤 평민들이에요? 네, 건실한 자영농으로서 자기 토지를 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서 그 돈을 가지고 스스로를 중장보병으로 무장하고 로마를 위해 싸우던 이 건실한 자영농, 로마의 중산층, 평민들, 그들이 로마 공화정을 떠받드는 기둥이었단 말이에요. 그 건실한 자영농 중산층, 스스로를 중장보병으로 무장하는 이 로마 중산층, 자영농의 힘으로 포니 전쟁도 승리를 이끈 거잖아. 근데 속주에서 값싼 곡물과 노예가 마구마구 들어오면 자영농들이 살아남을 수 있나요? 살아남을 수가 없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시장에는 공짜나 다름없이 식량이 막 풀리는데, 그리고 이 귀족들은 노예를 막 사들여가지고 노예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니 전쟁 이후로 속주에서 값싼 곡물과 노예가 들어오니까 로마를 떠받들던, 공화정을 떠받들던 자영농들이 싸그리 몰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돈 많은 귀족들은 이 속주에서 들어온 노예들을 가지고 대농장을 만들어요. 노예노동을 이용한 대농장. 이 노예노동을 이용한 대농장을 우리가 라티푼디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라티푼디움. 공화정 말기 포니 전쟁 이후에 이 속주에서 들어온 값싼 노예를 통한 노예제 대농장을 우리가 라티푼디움이라 그래요. 이 라티푼디움이 유행하면 유행할수록 자영농들은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자영농의 몰락으로 인해서 공화정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 얘기예요. 포니 전쟁 이후에 속주로부터 값싼 곡물과 노예가 유입이 되면서 노예 대농장 라티푼디움이 유행을 하면서 자영농들이 몰락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로마에 있어서는 정말 큰 위기예요. 왜냐면 이 자영농이 결국엔 스스로를 무장해서 로마를 떠받드는 중장보병이란 말이야. 이런 자영농이 몰락하고 있다는 건, 예, 로마를 떠받드는 자영농이 몰락한다는 건 중장보병, 군사력도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로마의 위기를 구해야 한다 해서 등장했던 게 그라쿠스 형제입니다. 알아두세요. 그라쿠스 형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와 가이우스 그라쿠스인데,
이들은 다 호민관이었어요. 평민들을 보호하는 직책이죠. 그래서 얘들이 이제 나라를 구해야 한다. 우리 로마의 평민들, 자영농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그라쿠스 형제 개혁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인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무슨 법을 만드냐면 농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 농지법이라는 건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겁니다. 지금 돈 많은 귀족들이 이 노예대농장 라티푼디움을 마구마구 늘리고 그 과정에서 자영농이 몰락하며 그 자영농을 부채 노예로 만들고 그 자영농이 가진 땅을 또 라티푼디움에 포함을 시키고 그러니까 멀쩡한 자영농들이 땅을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고 이런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영농은 줄고 노예는 늘고 라티푼디움은 늘고 그러니까 티비리우스 그라쿠스가 농지법을 통해서 토지 소유를 제한한 겁니다. 일정 이상의 규모의 토지는 가질 수 없다. 토지 소유의 상한선 맥시멈을 딱 제한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상한선을 제한을 해주고 그 제한된 그 맥시멈으로 딱 제한된 토지를 초과하는 토지 이 농지법을 통해서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제한을 하고 그 정해진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는 다 어떻게 한다? 그리고 분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제한을 하고 그 상한선을 넘어가는 토지랑 또 그 외에 불법으로 점유한 이런 토지는 다 어떻게 한다? 농민들에게 분배한다. 즉, 뭘 기르겠다는 거죠? 자영농이라는 거예요. 이 농지법의 내용 꼭 알아두세요. 자, 농지법이 뭐라고요? 예,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제한을 해서 그 상한선을 넘어가는 토지나 불법 점유한 토지는 다시 농민들에게 분배하여 뭘 기른다? 자영농을 기르겠다라는 게 형이었던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농지법입니다. 하지만 이건 당연히 지주와 귀족들의 반발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반대파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돼요. 하지만 그 동생인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형의 뜻을 이어서 자영농을 보호하기 위한 개혁을 하게 되는데 이 동생이 내세운 개혁은 공물법이라는 거예요. 이 공물법은 뭐냐면 지금 자영농들이 몰락하는 이유가 뭐죠? 라티푼디움과 싸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봤자 이 노예를 이용해가지고 막 농사를 짓고 또 시장에 풀리는 값싼 곡물에게 가격 경쟁력이 안 되니까 몰락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 공물법의 핵심은 국가가 나서서 비싸게 사서 싸게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농민들, 이 자영농들에게 곡물을 비싸게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빈민들, 가난한 빈민들에게는 싸게 분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농민들에게 비싸게 사서 가난한 빈민들에게 싸게 분배를 하는 거예요. 맞지만 이것도 역시나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라쿠스 형제 개혁하면은 이 농지법과 공물법의 내용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라쿠스 형제 개혁에서 사료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뒤에 보시면 여기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연설문 있죠. 이 연설문이 정말 가슴을 울리는 연설문입니다. 여기 나오죠. 들짐승도 저마다 보금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은 로마 시민에게는 햇볕과 공기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아내와 자식들 데리고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병사들은 용감히 싸우고 용감하게 죽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시민들은 흙 한 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당시 그 포니 전쟁 이후에 속주가 늘어나면서 속주에서 값싼 곡물이 들어오고 노예가 들어오고 그 노예를 이용한 노예 대농장 라티푼디움이 늘면서 자영농이 몰락하고 로마가 위기에 빠진 현실을 정말 정확하게 짚은 명문이죠. 이 글은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기 농지법과 함께 알아두시기를 바래요. 개인적으로 참 멋있는 형제들이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결국 그 농지법과 공물법 형제들의 개혁은 실패하게 되고 그 이후에 로마는 정치적 혼란에 빠집니다. 로마가 둘로 갈라져요. 귀족의 권익을 옹호하는 귀족화와 평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평민파로 갈라져서 로마는 분열에 빠지게 됩니다. 이 귀족파를 다른 말로는 벌쪽파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런 위기 속에서 로마는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는데 바로 동맹시 전쟁이라는 게 터집니다. 이 동맹시 전쟁은 이번에 그 15개정 교육 과정에서 추가된 내용이에요.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15개정 교육 과정에서 추가된 내용인데 그라쿠스 형제 개혁 이후에 로마가 혼란에 빠진 상태에서 발생한 거예요. 당시 로마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냐? 여기다가 좀 로마의 구조들을 그려드릴게요. 자, 여기
로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라고 할게요. 이탈리아 반도. 이 이탈리아 반도의 중심이 도시 로마죠. 이 로마는 도시인 동시에 나라 전체를 지칭한다 그랬죠. 자, 이 도시 로마에서 시작한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지배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 그 이외의 땅들은 다 뭐라 그랬죠? 속주, 식민지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로마가 이 공화정 초기에 평민권이 성장하면서 평민들의 정치적 참여가 늘면서 평민 중심의 공화정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영토 확장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 과정에서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이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이 수많은 도시들을 지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면서 로마 이외의 도시는 다 뭐로 묶었냐? 동맹시로 묶었어요. 동맹시. 그러니까 로마 본토인과 차별을 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발원지인 도시 로마인들이 정통 로마인이고 그 로마를 제외한 나머지 이탈리아 반도는 다 동맹시인 거야. 다. 동맹시.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 이외의 도시, 나라들은 다 속주, 식민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시인들은 속주인보다는 낫지만 로마인에 비해서는 차별을 받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 동맹시 애들이 포니 전쟁 당시에 한니발의 편을 들지 않고 끝까지 로마와의 의리를 지키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포니 전쟁에 승리할 수 있던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수많은 동맹시들이 로마와의 의리를 지켜줬기 때문이야. 그래서 전쟁 끝나고 이 동맹시들이 우리에게도 이 도시 로마인들, 너희 로마 본토인들과 똑같은 권리를 달라. 우리에게도 참정권을 달라. 우리에게도 시민권을 달라. 라고 요구를 했는데 로마가 이 동맹시의 이런 요구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맹시들이 분노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이 동맹시가 어딘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에서 로마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들이 동맹시입니다. 이 동맹시는 속주가 아니에요. 이탈리아 반도의 그 로마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들입니다. 이 동맹시들이 시민권을 요구하면서 로마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전쟁 자체는 로마가 승리해요. 로마는 동맹시의 반란을 진압을 합니다. 하지만 로마는 본인들의 잘못을 깨닫고 비록 로마가 전쟁에 이겼지만 동맹시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시민권을 분배합니다. 이제 시민권이 어디로 늘어나는 거죠? 예, 로마뿐만 아니라 도시 로마뿐 아니라 동맹시로 시민권이 확장된 거죠. 즉 이제 이탈리아 반도 전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 된 겁니다. 단 아직 누구는 속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동맹시 사람들까지만 로마 시민으로 받아들여 준 겁니다. 자, 그 이후에 터진 게 스파르타쿠스는 아니에요. 스파르타쿠스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워낙 이제 미드로도 유명을 하고 하니까. 그 실제로 HBO에서 만든 그 미드 시즌 3까지인가 나온 그 스파르타쿠스 드라마가 있죠. 역시나 19세니까 수능 끝나고 보세요. 굉장히 야하고 잔인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 스파르타쿠스의 나는 이 스파르타쿠스가 사람 이름이에요. 이 스파르타쿠스는 속주에서 로마 시민이 아닙니다. 속주에서 노예로 로마로 끌려온 사람인데 당시에 이 로마인들이 속주에서 들어온 노예들을 라티푼디움이라는 대농장에서도 부려먹기도 했지만 또 뭐로도 써먹었냐면 그 중에서 좀 덩치가 좋고 싸움 잘하는 노예들은 검투사로 부려가지고 콜로세움에서 싸움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검투사들끼리 죽고 죽이는 그 살인 게임을 보고 그걸 서커스 유희로 즐긴 거죠. 그러니까 이 검투사들은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산 겁니다. 그 검투사 중에 대표적인 검투사가 바로 스파르타쿠스였어요. 스파르타쿠스라는 이름 자체도 본명이 아니야. 이 사람의 본명은 뭔지 몰라요. 이 스파르타쿠스는 로마인들이 얘에게 붙인 이름이야. 그래서 이 로마에 끌려와서 정든 고향을 등지고 이 로마의 속주에서 노예로 끌려온 스파르타쿠스는 검투사 생활을 하다가 동료들을 규합을 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기 나오죠? 스파르타쿠스는 이탈리아 카푸아라는 지방의 검투 노예였는데 70명의 동료 노예들과 함께 검투사 양성소를 탈출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70명으로 시작했다 그랬죠. 근데 이 스파르타쿠스는 이제 어디를 노리냐? 되게 똑똑한 게 자기의 동지들, 똑같이 검투 노예를 하고 있는 동지들을 모으기 위해서 로마의 검투사 양성소만 노리고 습격을 해요. 그래서 70명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규모가 7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리고 7만 명이 어떤 7만 명이야? 그래, 사람 죽이는 거라면은 이골이나 살인 기계들이에요. 검투사라들란 말이야. 전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 로마 전체를 어마어마한 혼란에 빠뜨려요. 그래서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몇 번이나 군대를 보냈지만 이 로마 군대가 검투사들의 부대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등장한 3명의 남자가 누구냐? 율리우스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예요. 이 3명의 남자가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을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 이 3명의 남자가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로마 정치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돼요. 아무튼 이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은 로마 전체를 위기에 몰아넣었습니다. 비록 실패에 끝났지만. 로마가 얼마나 이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을 무서워했냐면은 당시에 그 로마의 아피아 가다라고 있거든요. 그 로마에서 그 카푸아까지 이어진 도로야. 그 도로에 이 노예들을 다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도로 양옆으로 쫙 진열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보기를 보인 거죠. 다시는 이런 반란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 아무튼 자유를 위해 싸운 검투 노예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은 진압이 되고요. 그 이후에 등장한 게 1차 삼두정치입니다.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이들은 군인 정치가예요. 이걸 군인 황제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군인 황제는 나중에 로마 제정 시기에 나오는 거고 지금은 황제가 아니라 군인 정치가예요. 근데 왜 삼두 정치냐면은 이 3명이 라이벌이었어요. 근데 이 3명이 이제 협의를 한 거야. 야,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우리 3명이 지금 로마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3명이서 권력을 싸우지 말고 나눠 가지자. 이래서 삼두 정치야. 3, 3, 2, 머리가 3개다. 그러니까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가 평화롭게 3명의 머리가 돼가지고 로마의 권력을 나눠 가진 겁니다. 근데 이 삼두 정치는 오래 가지 못해요. 왜? 뭐 때문에? 여러분이 배웠던 카르의 전투. 이 당시에 삼두 정치 중에서도 가장 급이 떨어진 게 크라수스였어요. 크라수스가 갈수록 본인의 그 힘이 약해지는 것 같으니까 위기를 느껴서 급발진을 한 거야. 이 크라수스가 군대를 끌고 파르티아로 쳐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파르티아로 쳐들어갔지만 크라수스는 전쟁에 패배하게 되고 이 카르의 전투에서 크라수스가 이끄는 로마군은 파르티아에 패배하게 되고요. 크라수스는 사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크라수스가 사망하니까 삼두 정치가 유지가 안 되죠. 카이사르랑 폼페이우스 둘만 남았네요. 이 둘만 남으니까 어떤 생각을 해? 이제 쟤만 없으면 내가 로마의 지배자가 되겠네. 그래서 크라수스가 카르의 전투에서 사망한 이후에 카이사르랑 폼페이우스는 내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카이사르가 승리하고 폼페이우스는 사망하게 돼요. 그럼 이대로 카이사르가 로마의 지배자가 되느냐? 아닙니다. 이 카이사르마저도 암살당하게 돼요. 왜냐면 카이사르는 너무 좀 공공연하게 야심을 드러냈어요. 마치 이제 본인이 로마의 황제가 될 것처럼. 그래서 이 공화정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이 공화정의 수호자들이 공화정의 수호자 자처하는 사람들이 카이사르를 암살하게 됩니다. 그럼 카이사르가 가진 권력이 공중에 뽕 떠버린 거죠. 그래서 누가 카이사르의 권력을 물려받을 것이냐 해서 또 한 번 2차 삼두 정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사람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인데 이 중에서도 핵심은 1차 삼두 정치의 핵심이 카이사르였다면 2차 삼두 정치의 핵심은 옥타비아누스예요.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그 양자거든요. 양아들입니다. 그래서 카이사르의 정치적인 정통성을 가장 강하게 물려받은 게 옥타비아누스고요. 레피두스는 듣보잡이에요. 얘는 금방 나가 떨어집니다. 레피두스는 금방 나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 이제 안토니우스의 강력한 라이벌이 옥타비아누스의 강력한 라이벌이 안토니우스예요.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의 그 친인척은 아니었지만 카이사르의 오른팔로서 복무하던 기병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의 양자로서 카이사르의 정통성을 물려받았다면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의 기병대장으로서 카이사르가 가지고 있던 군사적인 정통성을 계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거죠. 옥타비아누스랑 이제 안토니우스가 서서히 갈등이 딱 고조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에게 딜을 걸어요.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결국 우리 둘 중에 누가 한 명이 남건 또 카이사르의 전철을 밟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끼리 권력을 싸우지 말고 나눠 가지자 해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에게 이제 평화의 그 협력을 제안을 하면서 그 대가로 옥타비아누스가 자기의 누이 동생을 안토니우스에게 시집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안토니우스랑 옥타비아누스가 친인척이 된 거야. 처남과 매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로마에는 평화가 올 것처럼 보였는데 안토니우스는 금단의 사랑에 빠집니다. 바로 누구와 사랑에 빠지냐? 코가 한 치만 늦었더라도 세계사를 바꿨을 거라고 칭송받는 여인,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를 만나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의 애인이었거든요. 원래 이제 카이사르가
이집트에 갔다가 클레오파트라를 만나요. 그 둘이 사랑에 빠져. 근데 이게 클레오파트라가 참 억울한 게 오늘날 클레오파트라는 약간 그 여우 같은 여자, 판무파탈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원래 클레오파트라가 그런 여자는 아니었어요. 원래 클레오파트라는 되게 좀 순수한 여자였거든.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정말 카이사르에게 모든 걸 다 줍니다. 몸도 마음도 권력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집트의 그런 모든 걸 다 넘겨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냐면은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의 여왕임에도 이집트를 떠나서 로마에 건너가서 카이사르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 둘 사이엔 아이도 나왔어. 근데 카이사르가 암살당하잖아. 근데 카이사르가 유언장을 미리 써놨거든. 카이사르가 암살당하고 카이사르의 유언장이 공개됐는데 옥타비아누스나 안토니우스에게 뭐 권력을 어떻게 나눠주겠다 이런 건 나오는데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줄도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는 버림받은 거야. 한마디로 좀 나쁘게 얘기하면 먹고 버린 거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깊은 상처를 받고 결국에는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이후에 도망치듯이 이집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는 이때부터 이제 흑화하는 거죠. 나도 이용당한 만큼 이용하겠어.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누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냐? 안토니우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토니우스는 처음에는 클레오파트라 멀리했죠. 왜? 자기가 모시던 상관의 여자잖아. 근데 클레오파트라의 지속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랑 사랑에 빠진 거야. 근데 문제는 지금 안토니우스가 유부남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내가 누굽니까? 옥타비아누스의 누이 동생이란 말이야. 그럼에도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의 누이 동생을 버리고 클레오파트라랑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에 건너가서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칼을 빼듭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던 옥타비아누스와 이집트에서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진 안토니우스 이 둘 간의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악티움 해전입니다. 여기서 옥타비아누스의 로마군이 안토니우스와 이집트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당시 옥타비아누스의 군대를 이끌던 전설적인 지휘관이 바로 누구냐? 아그리파라는 사람이에요. 아그리파. 이 사람 이름은 자료에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그래서 결국 클레오파트라랑 안토니우스는 죽고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지배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옥타비아누스를 막을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로마 공화정의 멸망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지만 옥타비아누스는 똑똑한 게 자기의 양아버지인 카이사르가 어떻게 죽었죠? 너무 대놓고 로마 황제가 될 것처럼 행동하다가 반대파에게 암살당했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실제로 모든 권력을 다 손에 쥐고 있지만 스스로를 낮춥니다. 스스로를 뭐라 부르냐? 저는 로마 공화정을 사랑합니다. 로마 공화정은 영원할 것입니다. 저는 황제가 될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로마 수많은 시민 중에서 그냥 제1시민, 첫 번째 시민일 뿐입니다. 하고 스스로를 뭐라 불렀어요? 프린캡스라 불렀어요. 스스로를 프린캡스라 부른 거야. 하지만 스스로를 아무리 프린캡스, 제1시민이라 불러도 사실상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황제예요. 그래서 결국 원로원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어떠한 칭호를 바치냐? 당신은 로마를 지배하는 존엄한 자,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래서 원로원에게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고 스스로를 프린캡스로 자처했다.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와 프린캡스라는 칭호가 시험에 옥타비아누스를 설명할 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참고로 제일 시민인 프린캡스에서 나온 게 프린스, 왕자, 프린스의 어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로마는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로마 공화정의 변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이번 시간 로마 공화정 초기와 말기에 이 변화 발전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특히 동맹시 전쟁과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은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랑 1차 3조 정치 사이에 들어가요. 이거 순서를 묻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준 내용을 연표에 맞게 시간 순서에 맞게서 내용에 맞춰서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옥타비아누스로부터 시작된 로마 제정의 변화 발전 과정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